번째 주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예.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면서요.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 그리고 우리 이 특수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 슬펐어요. 그 무릎 꿇은 그 특수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님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많이 슬펐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인데, 우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이거 꼭 설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어떤 논리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런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계신 겁니까? 예. 우선 그 장애인들의 학습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네. 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은 당연히 그걸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단지 이에 대한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현실적으로 지난 한 15년간 못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장애인의 교육권을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년 8월에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행정예고를 하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네.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강서 주민들께서 전체 강서 주민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부 주민이시고 많은 또 강서 주민들은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계신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의견을 표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부지만 주민들께서 반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민원을 수용하는 의미도 있고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 공청회를 1차, 2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약간 그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그 동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약간 진실 공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앞서 CJ에서 나왔지만은 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김성태 의원의 주장, 그리고 또 우리 서울교육청의 주장,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또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공진초 부지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 저는 그렇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김성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그간의 과정을 떠나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하신 입장은 또 강서 일부 주민들께서 입장은 마곡 지역에 지으라는 겁니다. 마곡에. 예, 마곡에 거기 농업박물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라는 거고, 실제 저희가 어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 대체 부지가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인지, 국회의원이 어떤 의견인지, 시의원이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또 수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체 부지를 탐색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2016년 8월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는 큰 방향에서는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데 사실은 이제 2016년 8월에 뭐 사실은 지금 대체부지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서울시한테도 뭐 문의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
마곡지구 주민들 사이에 또 저희들에게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네. 원래 부지로 가야 된다는 청원 안도 저희들에게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2016년 8월 행정예고를 하고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되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표명되니까 이제 일부 주민들의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네. 또 그걸 또 받아 안아야 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더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뭐 대체부지 얘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진실 공방의 의제가 아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정말 무릎 꿇으신, 저는 뭐 또 반성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의 책임자로 네. 정말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무릎 꿇는 일조차도 없어야 맞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 무릎 꿇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참 어떤 죄송한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당시에 좀 어떠셨습니까? 현장에서. 아니 사실은 어떤 한 그 장애인 부분이 먼저 와서 발언을 하고 갑자기 꿇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애인 부님도 함께 했고 또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는 함께 또 무릎을 꿇은 네. 그거에 대한 또 예의를 표하시는 의미를 다 같이 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들이신데. 예, 그런 의미가 저는 있으셨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무릎 꿇은 사진이 전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그렇게 공감을 끌어낼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하. 저는 오히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런 고민을 갖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장의 사진, 네. 이게 국민들의 공감과 어떤 연대감과 분노를 촉발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성숙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1,700만이 나와서 예, 제가 그 공청회에 갈 때만 하더라도 예. 정말 참 조리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강서구 주민들 반대하신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을 포함한 서울시 의원님들도 네. 이렇게 변화된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태도와 공감과 연대와 분노를 네. 좀 우리가 함께 직시하면서 네. 우리가 조금 한번 접점을 찾아서 네. 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봤더니 오늘 그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네. 기자회견을 해서 예정지였던 그 공진초 그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전에 청원서도 채택했었고. 김성태 의원에게 질문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어쨌든 지금 뭐 교육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뭐 진실공방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 전화도 해서 뭐 조현 교육감님한테 뭐 항의하거나 뭐 이런 적도 좀 있으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네. 2016년 8월 대체부지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기 전까지는 네. 사실 솔직히 그 2016년 8월에 네. 대체부지가 명확히 그다음에 주민들도 충분히 수용한 네. 대체부지가 있었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꼭 하나의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탐색 과정에서 마곡 주민이 이미 네. 반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 공진초 인근의 주민들 반대는 수용해서 다른 데로 가고 네. 그러면 마곡지구 주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 8월에 결정을 할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네. 네, 그런 판단을 일차적으로 그렇군요. 했었죠, 뭐. 어쨌든 지금 또 왜 강서구에 하나 더 세우려 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우선 예.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예, 또 그러시죠, 그 뭐. 우리 조현 교육감님께서 반론하실 영역이 있으면 예, 반론을 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특수학교도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정자로서 저는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올 연초에 마곡의 그 공원, 중앙공원 부지에 정말 최적의 조건인 그 대체부지를 무슨 연유인지 조영교육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교육청 시설입니다. 서울교육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나는 힘이 없다. 김성태 의원께서 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론을 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모든 책임을 조현 교육감에게로 좀 미루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면, 네. 그간의 과정이 어떻든, 네. 지금이라도,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네. 특수학교를 전제로 해서 다행히 공진초 부지가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컨대 한 3분의 2 정도 네. 이 정도는 특수학교를 짓고 특수학교를 짓는 전제로 네. 나머지를 도서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뭐가 좋을지 함께 협의하자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시민적 합의를 드린 모아가는, 거고요. 예. 지금이라도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네. 한방병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판정도 내린 상태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 한방병원의 수요가 기존의 대학 한방병원도 네. 병상이 다 안 차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김성대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 조금 마음을 같이 네.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이렇게 접점이 되고 어떤 시설이 최적이 좋은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었으면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방에서 함께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끝장 토론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하던데요. 실제 예. 그런 필요성은 좀 느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 논쟁을 진실 해서 공방이나 뭘 할 가려야 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네. 지금 특수학교를 짓냐 마냐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대체 부지를 찾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부모님들은 반대하셨어요, 솔직히. 예,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논란을 할수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에서 이 설립학교 특수학교 설립이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탐색하면서 이제 가려고 노력했던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무릎을 꿇는 그 절절함.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서에는 지금도 한 200명의 학생들이 네. 30분 내지 2시간에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네. 물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한 8개 구에는 네. 특수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서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항의하실 때, 네. 왜 강서구에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예. 2개를 짓냐. 이런 건데 이제 학교를 설립하다가 보면 4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종로구에는 4개가 있습니다. 네. 예. 강북구에도 4개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왜 강서에 지려고 하느냐는 네. 그 저희에 대한 주민들의 항변을 그때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강서 그 대표로 오신 분들이 네. 우리는 특수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소중하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수학교를 왜 강서구만 짓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8개 구도 예. 더 짓겠다. 짓는 방안을 네. 한번 탐색해 보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강서 주민들께서도 뭐 특수학교 자체는 반대하시는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라는 어쨌든 이제 공감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이분들을 설득하고 끌어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찌 보자면 교육감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예.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수학교 아예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일반 학교를 지을 때 비용하고 네. 저는 한 50% 정도는 건축비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부서시설을 짓는 비용도 좀 아예 정부 차원에서 네. 지급하고 그래가지고 특수학교가 지어질 때는 네. 꼭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누구나가 선망하는 시설이 함께 가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번 그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꿇은 그 한 장의 사진이 불러일으키는 공감이 네. 앞으로 특수학교를 짓는데 훨씬 더 굉장히 그 반대가 적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인터넷 상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선학교인가요? 여기도 이렇게 주민들 합의로 이거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고 왜 그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냐? 예, 뭐 맞습니다. 특수학교 노인시설 혐오시설 아니다. 이거 오히려 옛날에는 그 저기 중학교 학생들이 막 담배 피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동네가 더 조용해졌다. 이제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일종의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제 저희처럼 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서구 주민들하고 좀 네. 계속 대화하고 접점을 찾고 네. 물론 이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전제 위에서는 저는 대화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분노와 공감이 네. 저 교육감에게 이렇게 명령한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특수학교는 전제로 네. 앞으로 가라. 아,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것대로 주민과의 또 접점을 찾는 노력은 행정 책임자로서 하라. 네. 저는 그런 말씀으로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특수학교는 국민의 명령이다. 아, 예.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고 계속 하겠다. 그래서 또 예. 이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교육 정책 좀 덧붙여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00일 지나고 있는데요.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 네.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특히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뭐 이제 내년 선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큰 틀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니 저 진짜 여기 이 네.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뭐 수능 절대평가, 그렇죠. 뭐 1안 2안 나왔는데 1년 유예됐네. 네. 그다음에 또 뭐 내신 절대평가 얘기 나오고 그럼 네. 또 변별력 얘기 나오고 네. 이렇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이 큽니다. 학교에서. 네, 혼란이 큰데 저는 이제 정말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육의 변화 방향이 뭐냐. 네. 저는 이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네. 우리 어떤 아이들의 교육에서 네. 공교육과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교육이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육의 왜곡이다. 사교육은 아주 보조적으로 공교육이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네. 일부 보조적으로 사교육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교육이 발전해 가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네. 고등학교 교육에는 이제 교과 공부가 있고 비교과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은 네. 이 충실하게 기록된 고등학교 교과, 비교과 활동의 기록들을 가지고 네. 대학이 자기 방식대로 개성 있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럼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고 네. 그러려면 이제 고등학교의 서열화, 대학교의 서열화가 예. 완화돼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외고 폐지나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도 네.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가 완화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서열화의 상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특목고, 외고 이런 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스카이 대학을 정점으로 하든 네, 여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 이 블랙홀이 있는 한, 이 블랙홀이 있는 한 초등교 교육은 이렇게 황폐화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 네.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또 이게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적 능력을 배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지적 성장을 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궁극적으로는 네. 절대평가에 기초한 자격시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격고사 방식으로. 네, 자격고사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 가는 자격만 거죠. 되면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게 점수는 나옵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예. 이 점수 지금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대학은 바로 이미 서열화된 학생들 그렇죠. 중에 상위권 학생들만을 뽑는 겁니다. 네. 이건 거의 뭐 땅짓고 헤엄치는 과정이죠. 그게 아니고 대학은 이제 선발효과에 기대하지 말고 네. 대하지 말고 하자면 교육 경쟁을 하는 진정한 네. 의미의 교육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뭐 이 수능 네. 절대평가 방식으로 네, 바꾸고 뭐 이런 자격고사 얘기가 나오고 또 내신 얘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맥락에 있다. 네. 저는 이게 교육 선진국을 향한 개혁이다. 이 교육 선진국을 향한 개혁을 향해서 담담하게 우리가 가야 된다. 네. 물론 방법은 저희가 지혜를 더 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냥 옆집 엄마 보내니까 또 나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몇 가지가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에 이제 공교육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일단 뛰니까 다 같이 뛰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는 사교육기관에서 거거든요. 공포 마케팅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저 신뢰받는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특히 이제 입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 좀 잘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에 우리 아이들 보내야 되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예. 많은데요. 어제 긴급 면담 하셨습니다. 예. 좀 어떻게 합리적인 아니 저기 서울만이라도 유치원 휴원을 네. 좀 막아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네. 이렇게 뭐 사실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불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네. 뭐 행정적 제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뭐 방침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대화하면서 혹시 접점을 찾는 노력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뵀는데 사실은 이제 갭은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예. 국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예. 철회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이 되면 로또 맞은 것처럼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은 지금 양보할 수 없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렇죠. 건데 예. 그걸 축소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것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예. 사립유치원 쪽에서 휴업을 철회했다는 예, 소식이 들어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엔 조희연 다행스럽고 교육감님 감사한 일입니다. 역할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딱 어제도- 말씀하시니까 바로 철회를. 아니, 어제도 네. 지금 이제 이런 학부모님들의 네. 비판적인 시선을 염두에 놓고 우리가 휴업은 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정말 맞벌이 부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철회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사립유치원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 현실적으로 한번 접점을 찾아보자.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에도 어제 네. 그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 꼭 여쭙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중학생, 여중생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그리고 또 강릉 이게 이렇게 여고생들, 여중생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날 때마다 특히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처벌 뭐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교육적 접근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굉장히 짧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 말씀을 좀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 문제에서 이제 엄벌주의 같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은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또 교육의 또 당위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화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네. 일단 학교 폭력을 다루는 접근법에 있어서 네. 이렇게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네.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거칠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열한 입시 경쟁, 정말 루저와 내가 루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입시 경쟁, 성적 경쟁, 아이들 줄 세우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존중감을 받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된 학생들도 네. 그런 어떤 그 적대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나기까지는 그런 학내 과정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그 좌절감,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존중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 과정은 저는 최대로 해야 되고요. 네. 극단적인 경우는 물론 처벌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점들 함께 가고, 요즘 저희 서울교육청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네. 뭐 예를 들면 회복적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교실에서의 어떤 폭력성을 좀 줄이거나 왕따를 좀 줄이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행복한 교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물론입니다. 학교 가기 싫다. 저희 때도 좀 그랬지만 보다는 그래도 학교 가서 공부 이외의 것들로 충만한 예, 맞습니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그 공동체가 좀 살아날 수 있게 교육감님께서 좀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예. 이제 1년 남으셨는데요. 예. 앞으로 그 또 어떤 개혁 과제를 또 밀어가실 계획이신지. 요즘은 이제 그동안 제가 3년 동안에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을 많이 교육혁신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시를 하고 미래교육,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혁신 미래교육이 돼야 되는 네. 면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기계를 뛰어넘는 훨씬 더 풍부한 인간의 미래 역량을 갖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설명을 네. 드리면, 중학교에서 저희가 협력종합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의 중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연극, 뮤지컬, 영화를 함께 만들어보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교육 프로젝트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극을 같이 하면서 시나리오를 누구는 하고 주연 배우를 하고 누구는 조명을 네.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협력을 배우고 그래서 문화예술적 감각도 키우고 네. 학교 폭력의 그 근간이 되는 아이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좀 회복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네. 미래교육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지금 조금 남은 1년간을 좀 네. 쏟아붓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혁신교육을 넘어서 미래교육으로 네, 나아가시는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함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품격시대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부 인도 지원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 반갑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주변에 알리셔서요. 널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북 인도 지원을 하겠다. 800만 달러 지원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또 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공교롭게 됐죠. 네. 근데 북한은 대한민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데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대한민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특별한 제주. 야. 사실 이게 좀 이 엇박자가 난 건데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예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할지는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요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강화된 압박 그리고 제재를 해나가겠다 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네. 또 북핵 해결의 출구를 만들기 위한 입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네. 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결부시키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북 제재 결의안 자체도 인도주의적 문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협상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못 해왔습니다. 네. 2015년 이후로 지금 20몇 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주는 분유, 의약품 같은 것도 안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만 안 했지 국제사회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영유아 분유 지원 이런 것들을 싹 다 끊었는데 그래도 국제사회는 해왔다는 거죠. 그럼요. 저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나 네. 유네스코나 또 네. 다양한 국제기구, 네. 비정부 단체들은 네.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 부분 다시 복귀한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원 발표를 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서 네. 우리 정부가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그 인도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인도주의, 인도 지원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니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왜 또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느냐. 실제 이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한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북한 제재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에 돈 퍼줄 생각부터 하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 인도주의는- 이분들은요. 네, 자유한국당. 지난 8년 동안 집권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8년, 9년 동안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에 네, 한 푼도 못 준다. 그리고 제재 일변도, 네. 강경 대결 일변도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나왔습니까? 안 나- 고분고분해졌습니까? 핵을 포기했습니까? 미사일 실험 안 했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은 더 증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책임이다. 예, 저는 자기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 인도주의적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인도주의적 문제를 가지고 북한한테 우리가 접근하면요, 북한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대중 정부 때도 비료협상, 쌀협상을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자기들을 무시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는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이중의 피해자입니다. 바로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북한 정권, 그리고 핵 개발로 받는 국제 제재, 이 두 가지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 대한민국이 보살펴야 될 우리의 동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임산부, 네. 노약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북한 정권과 분리해서 최소한의 지원은 국제사회와 합의하는 수준에서 네. 공조하는 수준에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이죠.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요. 북한 인권법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인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축은 뭐냐면요, 네. 정치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 네. 민주주의는 지금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생존적 인권입니다. 네. 인도주의적 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은 인권을 두 가지 동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접근 전략은 그랬습니다. 인도적 인권이 우선 돼야 되고 생존권적 인권을 보살펴 가면서 네. 북한의 빗장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속에서 북한에서
남한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이 되고 또 서로 좀 더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정보, 대외 정보를 접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 마음이 바뀔 거 아닙니까? 또 개혁 개방으로 갔었다면 북한에서 중산층이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런 속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것이지 네. 지금 그걸 수술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법을 강조하는 분들의 취지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지만 네. 이에 도리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정권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나마 열었던 인도주의적 문도 닫아버립니다. 그럼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굽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이고 임산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그 NGO 이 활동가들을 한 번씩 접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답답해요. 만일 그렇게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막 북한 정부를 공격하는 여론들이 일어나면 북한 관료들이 협조를 안 한답니다. 접근을 막는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시청자 의견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강력한 제재, 협상, 대화 재개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인기 있는 김환정 의원님이 출연하시니까 시청자 의견이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든 말든 북한은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북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좀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고민이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설득이 좀 필요할까요? 북한의 지금 거듭된 핵 질주, 네. 미사일 이 무모한 실험들의 계속은 마치 이 브레이크가 풀린 열차 같죠. 네. 근데 이 열차는 궤도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속도를 빨리 하고 있죠. 그 종착점은 어디냐? 북한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요. 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제가 6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긴급 국방위원회 담화라는 것을 빌어가지고 중대담화, 네. 북미 고위급 대화를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네. 직접 대화해서 풀자. 미국이 안 받아들였죠. 핵 포기. 네. 선핵 포기. 없이는 안 안 된다. 만나겠다. 그러고 난데 실험을 했고 또 2015년에 네. 또다시 김정은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뭔 제의를 했냐. 미군이 한미 군사합동 훈련 중단해라. 그러면은 자기들도 핵실험 안 하겠다. 네. 미사일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것도 거듭 중지됐습니다. 그 뒤로 김정은 정권은 개발 일본도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화를 포기한 상태가 됐죠. 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말대말 전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네. 분위기가 되고요. 또 비공식 접촉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네. 우발적 또는 무력 충돌 시위가 네. 금방 국지전으로 통제불능의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이런 긴장 고조를 우리가 쿨다운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한도 또 오판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함부로 힘자랑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 동맹 안보 역량, 우리는 확장 핵 억제 네. 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하면은 더 강한 네. 미국의 전략핵이 2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자멸을 결심하지 않는 한. 그래서 네. 그런 미련한 짓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 안보 역량을 우리가 튼튼히 해나가면서도 한편으로 네. 이거 전쟁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surgical strike, 무슨 선제 공격, 네. 또 무슨 제한 공격을 통한 북한 핵 무력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교적 협상, 대화로 풀어야 된다. 미국도 틸러슨이라든지 이제 국무장관 또 메디스 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예. 결국 외교 협상으로 풀겠다는 풀어야 이야기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과열되지 않도록 네. 또 북한도 오판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면서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어린이 대상 현물 중심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뉴스예요. 북한이 자멸을 결심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전쟁, 핵실험, 핵실험은 계속 하겠지만 그 협상용으로 그렇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조기에 분쇄를 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미국에도 보내는 메시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네. 미국에도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되면은 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됩니다. 전쟁을 막는 것이 최대의 안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미국 화이트하우스도 지금 백악관도 보면은 뭐 대통령 말 어떨 때 다르고 참모진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독특한 화수를 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 비화돼서 불필요한 자극을 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들은 네. 자꾸 막아 나가야 된다. 대북 제재와 압박도 궁극적으로는 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올해 안에 좀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패럴림픽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 2월이 되면 또 우리가 키 리저브 훈련을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 있는 건데요. 올해 안에 좀 끝내겠다라는 의지의 필요가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대화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교 정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 한국의 역할, 코리아 패싱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시기를 점친다는 것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정세가 엄중합니다. 우리 정부가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려 해도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또 정부도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 계시면. 네. 예. 북한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6차 핵실험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94년의 핵위기가 그렇습니다. 93년. 예, 1차 북핵. 예, 1차 핵위기 때는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였습니다. 예. 그때 이미 제한 타격, 북한 공격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또 2005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선을 넘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또 국제사회는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은 항상 벼랑 끝 협상입니다. 막판 타결입니다. 끝까지 극도의 긴장 상태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협상 위치를 높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찰스 암스트롱이라고 지금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약한 자의 폭정,
약한 자의 북정, 북한 북미 관계에 지금 예. 역사를 쭉 되짚어보는 책인데 예. 제목이 저는 아주 촌철살인이다. 예. 약자의 그 횡포였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약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언술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협상 태도 네. 이런 쪽은 항상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요. 우리는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고립될수록 네. 북한은 그 협상력이 도리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또 한편으로 이 무한궤도 네. 이탈 폭주한 기관차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네. 노력도 같이 돼야 되죠. 그 노력 중에 가장 기초는 역시 우리가 튼튼한 안보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비록 뭐 한미 공조 괜찮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서.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네. 또 우리 안보에 우리가 최선적인 핵심적 이익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당장 합의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 역량으로 북한이 도발하고 무도한 도발, 전쟁 직전까지 가는 이런 네. 과도한 행동들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대양 안보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또 필요시는 우리 미국의 전략 핵 자산들을 네.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항공모함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도 이제 자극하지 않겠다는 한미 간의 나름대로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또 건설적인 시그널로 가기를 바랍니다. 네. 또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당원이 보내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사무실에서 나온 거 아니죠? 예. 지금 저런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막 금을 사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불안해서 한반도 위기 때문에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매우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서 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우발적인. 근데 지금 보면 약한 자의 폭정으로 대표되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기치 않은 행동, 돌발 변수 이런 것들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 전체의 힘, 네. 그리고 역량들이 그만큼 성숙했다. 역시 촛불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 그러나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어르신들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너무 이걸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끌어가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은 저는 민주당이 몸담고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보를 가지고 계속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네. 또 한미 관계나 이거 한일 국제 공조를 의심하게끔 이간질을 하려는 결과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정치 행동들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안보 문제 여야가 이렇게 네. 정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고심으로 네. 또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쉽게 못 다루는 북한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 지금 4개월 된 정부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북한의 이 북한발 안보 위기는 그간 7, 8년 동안에 북한을 잘못 관리해온 그 책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 예. 9년간 거의 뭐 아무런 예. 남북관계 발전이 없었죠. 그런 정쟁으로 소재로 삼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국민 여론이 이런 지금 뭐 사재기라든지 네. 은행에 돈을 일출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차분하게 봐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안보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안보 역량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다 네. 하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역량에 힘이 있다. 저는 이제 촛불이 만든 집단 지성의 힘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막 그 보수 언론들이 막 흔든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근데 전술핵 배치 요구하면서 미국 간 자유한국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민한테 현혹시키면 안 된다. 현실성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도 대부분 이야기를 못 해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는. 예. 그러나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라도 그런 거라도 해야 북한이 함부로 못 다루고 또 우리가 협상력이 생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술핵 부분은요. 예. 효용성도 없고요. 유용하지도 않고요. 이 전술을 갖고 온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전술핵 온다 해도 북한의 태도가 안 바뀐다. 그리고 미국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우리한테 협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따져볼게요. 유용성 없는 거는요. 네. 결국 전폭기에서 발사할 포탄에다가 장치하는 거거든요. 네. 내지는 핵 배낭 이런 거는 요새는 못 씁니다. 핵 유출 위협 때문에. 네. 그 시간에요. 이미 괌이나 아니면 우리 전략자산 네. 미국이 만약 핵 공격이 있다 했을 때는 전략 핵으로 네.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전술핵은 소형화된 무기인데요. 네. 그걸 그러면 국내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면요 많은 그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네. 그걸 지켜야 됩니다. 또 고정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국방비가 소요가 되고. 예산, 인력, 안전 문제, 관리 문제, 중국 자극, 그 다음에 북한한테는 타겟이 됩니다. 네. 그것보다는 전략 자산을 가지고 막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효용 없다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맞설 거냐.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한미동맹 스스로를 부정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유사시 그럼 안 도와주면 어떡하느냐. 네.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는 전제 자체는 지금 한미동맹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2만 7천 명 지금 주둔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미국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국 포기론 이런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국내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게는 효용성도 그리고 또 유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라는 김한정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품격시대 플러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뜨거운 쟁점, 깊이 있는 토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품격시대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대북 인도 지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알리셔서요.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우리는 대북 인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800만 달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로 화답을 한 셈인데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정부의 끊임없는 북한에 대한 짝사랑을 북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더 일부러 못되게 구는 것 같은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만나서 대화하자, 뭐 네. 남녀 간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만나서 뭐 차 한잔 하자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만나서 얘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언급하고 또 어제는 뭐 부담 없이 받아라 그러면서 800만 불 선물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부터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예. 근데 그 오늘 그 NSC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말씀이 네. 이런 상황에선 대화 못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은 그동안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대화 안 하겠다는 의사는 거듭 확인을 해줬지. 네. 우리가 계속 만나서 대화하자고 그랬지. 네. 근데 미사일 발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 못 한다는 거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거든요. 북한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대화하자고 하다가 지금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대화 못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태도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4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 그러니까 뭐 영유아 그 우유 지원이라든가 뭐 임산부 지원이라 이런 거 다 끊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지원을 하자. 근데 이제 요게 좀 미사일 쏘는 마당에 무슨 대북 인도 지원이냐.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뭐 영유아들이 네. 배를 굶고 또 임산부들이 꼭 맞아야 되는 백신 주사를 못 맞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주장이 지금 정부 측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밥 굶는 아이들이 있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있다면 가장 1차적으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도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북한은 연이어서 지금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기본적으로 굶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줘야 될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밥 굶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아이들 분유 사주고 의약품 임산부들에게 대줄게.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는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계속 하던 거 해.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우리가 밥 굶는 북한 주민들은 책임져 줄게.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합니다만 네. 바꿔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북핵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국제사회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 기구를 통해,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제 기구를 통해서 네. 지원을 하면 국제 기구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물 지원도 사실은 원래는 김정은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돈으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그것도 끊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일본이 핵무장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핵을 사실상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는 상황은 절대 막아야겠다라는 결연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만 네.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를 보면 이 26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또는 비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 이제 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사실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인도 지원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걸로 보이거든요. 유엔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사실 뭐 저거는 안보리 결의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보장 이사회도 있습니다만 유엔 산하의 여러 가지의 구호 활동을 하는 뭐
그 기관들이 많이 있죠. 뭐 네. 이번에도 우리가 800만 불을 지원하게 되면 그게 세계 식량 계획하고 유니세프 등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러니까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의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공자님 말씀 정도는 하나 끝에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국제사회 다른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북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은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래도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에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갈짓자 행보로 보이는 겁니다. 갈짓자 그러니까 행보다. 어느 날은 대화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은 응징을 얘기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분이 네. 미국에 가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미국 이제 정가나 외교계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도대체 한국의 입장이 뭐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북한과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이 뭐냐? 대화로 계속 풀자는 얘기냐? 아니면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 소위 이란형 핵 해결 모델로 가자는 거냐? 네. 그걸 대단히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북한에게 800만 불 정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 해결하겠다는 도대체 계획이 어떤 건지 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큰 틀에서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물론 이제 그것은 박근혜 정부도 같았습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렇죠. 역대 정부가 모두 이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제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날 북핵 위기가 이렇게 더 심각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 책임이 매우 크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남북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 그러니까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북한이 북핵 개발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네. 근데 그때 1994년도에 김일성 사망 이후에 네.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해졌죠. 그래서 그렇죠. 고난의 소위 행군. 고난의 행군이라고 95년. 하는 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통계에도 안 잡힐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서 네. 김정일 정권의 체제를 좀 안정화시켜준 측면이 있고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대북 지원을 계속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 네. 이거 돈 갖다 주면 북한에서 이거로 핵 개발할 거다라는 그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공개적으로 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은 끊임없이 북핵을 개발했고 2002년도에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최종적으로 NPT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의 핵 확산 탈퇴를 금지 조약.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예. NPT 탈퇴를 하죠. 예. 그리고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10월에 제1차 핵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핵 개발 시작부터 본격적인 핵실험까지는 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무엇을 했냐. 그때 제재 국면에 들어가기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네. 제재가 아무래도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보니까 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할 정도로 강한 제재가 못 들어갔던 것이지 네.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핵 개발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도와줬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대북 인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거냐? 왜 갑자기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했냐?라고 했더니 기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번에 나온 유엔 결의안은 역대 유엔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다. 따라서 주민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져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통일부 관료의 입장인 것인데요. 실제 자유한국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정당 아닙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북한 인권법의 내용에 대해서 네. 조금 오해가 있으신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 인권법의 주된 내용은 네. 북한에서 억울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고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가 됐던 어떤 사상의 자유가 됐던 네. 이런 것을 북한의 정치적 폭력적인 네.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자. 그래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탄압 사태를 좀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 책임을 네.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북한 인권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정치적 자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밥 굶는 주민이 있으면 그 주민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될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게 있는 것이고 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밥을 먹일 돈으로 핵 개발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걸 못하게 해야지 그거는 계속할 수 있게 북한 주민에게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네. 분유를 제공하고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부 관계자의 예. 말은 논리적인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인도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갑자기 철학 시간으로 넘어가셔서. 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 그리고 또 이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전쟁 불사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전쟁은 막아야겠죠. 근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네. 전쟁을 안 하겠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평화와 대화를 거듭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전쟁을 부르는 주문과 같이 작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히틀러가 유럽을 계속 침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영국의 당시 체인벌린 수상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네. 평화에 매달리다가 한마터면 영국까지 독일에 항복할 상황까지 몰려갔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처칠 수상으로 바뀌면서 네. 미국과 합심해서 독일과 대항하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조 선조 때 왜군은 절대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동인 세력과 선조의 오판으로 인해서 뭐 거의 왜군이 말을 달려오듯이 그냥 한양까지 바로 진격해서 네네. 수백만 명의 당시 백성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일 때 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961년도에 이제 쿠바 미사일 네. 기지 위기가 있을 때 이제 소련에서 미국의 턱 미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아섰죠. 그때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뭐 공포에 떨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결국에 소련은 미사일 기지 건설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네. 제3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거나 아니면 네. 북한처럼 정말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해결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매달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전쟁을 부르는 마법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마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대화를 통한 해법, 이것은
선조처럼 오판하는 거다. 그렇죠. 문재인 북한이 전혀 대통령의 오판이다.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북한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오판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셨어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네.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 이제 앞서 그 김한정 의원께서는 효용성도 없고 유효하지도 않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좀 피력하셨는데요. 전술핵 배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는 네.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략핵을 당해낼 방법은 없죠. 네. 하지만 핵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네. 우리나라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이 전술핵을 다시 네. 한반도 내에 들여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NPT 탈퇴를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군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략핵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겠다고 나설 상황이 못 되니까 네. 다만 핵에 그나마 맞설 수 있는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네. 그러니까 전쟁은 힘이 어느 정도 엇비슷할 때 오히려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너무 무력에서 이렇게 확 차이가 나면 그냥 심짠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을 안 가진 나라하고는 애시당초에 전쟁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면 맞고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해서 실제 갖다 놓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앞으로 북핵 위기를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기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동아시아를 화약고 만드는 거 아니냐. 일본도 가지려고 할 거고 대만도 가지려고 하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 국제사회가. 오히려 국지전 발발 요소를 극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연쇄적인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가 있고 네. 또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뭐 대만도 입장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중동을 왜 세계 화약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을 지금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북핵은 포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갈등의 원인이 돼버려서 더욱더 안타까운 특수학교 설립 문제 그리고 대북 인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다. 역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시민의 몫입니다. 현명한 시민들을 위한 시사 토크쇼 품격시대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일종의 이제 모든 책임을 조희연 교육감에게로 좀 미루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면, 네. 그간의 과정이 어떻든, 네. 지금이라도,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네. 특수학교를 전제로 해서 다행히 공진처 부지가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예컨대 뭐 한 3분의 2 정도 네. 이 정도는 특수학교를 짓고 특수학교를 짓는 전제로 네. 나머지를 도서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뭐가 좋을지 함께 협의하자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시민적 합의를 드린 모아가는, 거고요. 예. 예, 지금이라도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네. 한방병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미 판정도 내린 상태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 한방병원의 수요가 기존의 대학 한방병원도 네. 병상이 다 안 차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김성대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 조금 마음을 같이 네.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이렇게 접점이 되고 어떤 시설이 최적이 좋은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었으면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서울시 교육청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방에서 함께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끝장 토론 뭐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하던데요. 실제 예. 그런 필요성은 좀 느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그 논쟁을 진실 해서 공방이나 뭘 뭐 할 가려야 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네. 지금 특수학교를 짓냐 마냐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대체 부지를 찾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부모님들은 반대하셨어요, 솔직히. 예,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논란을 할 네, 수 네.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에서 이 설립학교 특수학교 설립이 번번이 좌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탐색하면서 이제 가려고 노력했던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무릎을 꿇는 그 절절함.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서에는 지금도 한 200명의 학생들이 네. 30분 내지 2시간에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네. 물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한 8개 구에는 네. 특수학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서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항의하실 때, 네. 왜 강서구에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예. 2개를 짓냐. 이런 건데 이제 학교를 설립하다가 보면 4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종로구에는 4개가 있습니다. 네. 예. 강북구에도 4개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왜 강서에 지려고 하느냐는 네. 그 저희에 대한 주민들의 항변을 그때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강서 그 대표로 오신 분들이 네. 우리는 특수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소중하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수학교를 왜 강서구만 짓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8개 구도 예. 더 짓겠다. 짓는 방안을 네. 한번 탐색해 보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강서 주민들께서도 뭐 특수학교 자체는 반대하시는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라는 어쨌든 이제 공감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이분들을 설득하고 끌어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찌 보자면 교육감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예.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특수학교 아예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일반 학교를 지을 때 비용하고 네. 저는 한 50% 정도는 건축비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부서시설을 짓는 비용도 좀 아예 정부 차원에서 네. 지급하고 그래가지고 특수학교가 지어질 때는 네. 꼭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누구나가 선망하는 시설이 함께 가는 네.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번 그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꿇은 그 한 장의 사진이 불러일으키는 공감이 네. 앞으로 특수학교를 짓는데 훨씬 더 굉장히 그 반대가 적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인터넷 상에도 몇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선학교인가요? 여기 연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표명되니까 이제 일부 주민들의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네. 또 그걸 또 받아 안아야 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더 강력하게 서울시한테 뭐 대체부지 얘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진실 공방의 의제가 아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정말 무릎 꿇으신 저는 뭐 또 반성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의 책임자로 네. 정말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무릎 꿇는 일조차도 없어야 맞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 무릎 꿇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참 어떤 죄송한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당시에 좀 어떠셨습니까? 현장에서. 아니 사실은 어떤 한 그 장애인 부분이 먼저 와서 발언을 하고 갑자기 꾸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애인 부님도 함께 했고 또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는 함께 또 무릎을 꿇은 네. 그거에 대한 또 예의를 표하시는 의미로 다 같이 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들이신데. 예, 그런 의미가 저는 있으셨다고 봐요. 근데 저는 무릎 꿇은 사진이 전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그렇게 공감을 끌어낼 줄 진짜 몰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하. 저는 오히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런 고민을 갖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장의 사진, 네. 이게 국민들의 공감과 어떤 연대감과 분노를 촉발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성숙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1,700만이 나와서 예, 제가 그 공청회에 갈 때만 하더라도 예. 정말 참 조리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강서구 주민들 반대하신 일부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을 포함한 서울시 의원님들도 네. 이렇게 변화된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태도와 공감과 연대와 분노를 네. 좀 우리가 함께 직시하면서 네. 우리가 조금 한번 접점을 찾아서 네. 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방향으로 한번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봤더니 오늘 그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네. 기자회견을 해서 예정지였던 그 공진초 그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청원서도 이제 채택했었고. 김성태 의원에게 질문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어찌됐든 지금 뭐 교육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뭐 진실공방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 뭐 그 전화도 해서 뭐 조현 교육감님한테 뭐 항의하거나 뭐 이런 적도 좀 있으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네. 2016년 8월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기 전까지는 네. 사실 솔직히 그 2016년 8월에 네. 대체부지가 명확히 그다음에 주민들도 충분히 수용한 네. 대체부지가 있었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꼭 하나의 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탐색 과정에서 마곡 주민이 이미 네. 반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서 공진초 인근의 주민들 반대는 수용해서 다른 데로 가고 네. 그러면 마곡지구 주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 8월에 결정을 할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네. 네, 그런 판단을 일차적으로 그렇군요. 했었죠, 뭐. 어쨌든 지금 또 왜 강서구에 하나 더 세우려 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우선 예.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예, 또 그러시죠, 그 뭐. 우리 조현 교육감님께서 반론하실 영역이 있으면 예, 반론을 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특수학교도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정자로서 저는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올 연초에 마곡의 그 중앙공원 부지에 정말 최적의 조건인 그 대체부지를 무슨 연유인지 조영 교육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교육청 시설입니다. 서울교육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나는 힘이 없다. 김성태 의원께서 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론을 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예.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면서요.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입장, 그리고 우리 이 특수학교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 슬펐어요. 그 무릎 꿇은 그 특수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님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많이 슬펐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인데 우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이거 꼭 설립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어떤 논리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런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계신 겁니까? 예. 우선 그 장애인들의 학습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네. 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은 당연히 그걸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단지 이에 대한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현실적으로 지난 한 15년간 못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장애인의 교육권을 이렇게 무참히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년 8월에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행정예고를 하고 추진하기로 그렇게 네.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강서 주민들께서 전체 강서 주민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일부 주민이시고 많은 또 강서 주민들은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계신 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의견을 표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솔직히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일부지만 주민들께서 반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런 민원을 수용하는 의미도 있고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 공청회를 네. 1차, 2차를 한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약간 그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그 동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약간 진실 공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앞서 CJ에서 나왔지만은 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김성태 의원의 주장 그리고 또 우리 서울교육청의 주장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또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공진초 부지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 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예, 어떤 네. 의미에서 그러면 여쭤보고 네, 싶어요. 예. 그간의 과정을 떠나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 하신 입장은 또 네. 강서 일부 주민들께서 입장은 마곡 지역에 지으라는 겁니다. 마곡에. 예, 마곡에 거기 농업박물관 부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으라는 거고 실제 저희가 어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 대체 부지가 있는지 네. 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인지 국회의원이 어떤 의견인지 시의원이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또 수렴 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체 부지를 탐색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2016년 8월에 저희가 행정 예고를 하고는 네. 큰 방향에서는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데 사실은 이제 2016년 8월에 행정 뭐 사실은 지금 대체 부지라고 하는데도 네. 저희가 서울시한테도 뭐 문의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 네. 마곡지구 주민들 사이에 또 저희들에게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 의회에서도 네. 원래 부지로 가야 된다는 청원 안도
저희들에게 채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2016년 8월 행정예고를 하고,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되도 이렇게 주민들 합의로 이거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고 왜 그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냐. 예, 뭐 맞습니다. 특수학교, 노인시설, 혐오시설 아니다. 이거 오히려 옛날에는 저기 중학교 학생들이 막 담배 피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동네가 더 조용해졌다. 이제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일종의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제 저희처럼 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서구 주민들하고 좀 네. 계속 대화하고 접점을 찾고 네. 물론 이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전제 위에서는 저는 대화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분노와 공감이 네. 저 교육감에게 이렇게 명령한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특수학교는 전제로 네. 앞으로 가라. 어,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것대로 주민과의 또 접점을 찾는 노력은 행정 책임자로서 하라. 네. 저는 그런 말씀으로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특수학교는 국민의 명령이다. 아, 예.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고 계속 하겠다. 그래서 또 예. 이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교육 정책 좀 덧붙여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00일 지나고 있는데요.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 네.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특히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뭐 이제 내년 선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큰 틀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니 저 진짜 여기 이 네.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뭐 수능 절대평가, 그렇죠. 뭐 이란 나왔는데 1년 유예됐네. 네. 그다음에 또 뭐 내신 절대평가 얘기 나오고 그럼 네. 또 변별력 얘기 나오고 네. 이렇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혼란이 큽니다. 학교에서. 네, 혼란이 큰데 저는 이제 정말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육의 변화 방향이 뭐냐. 네. 저는 이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네. 우리 어떤 아이들의 교육에서 네. 공교육과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교육이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육의 왜곡이다. 사교육은 아주 보조적으로 공교육이 아이들의 교육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네. 일부 보조적으로 사교육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교육이 발전해 가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네. 고등학교 교육에는 이제 교과 공부가 있고 비교과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은 네. 이 충실하게 기록된 고등학교 교과, 비교과 활동의 기록들을 가지고 네. 대학이 자기 방식대로 개성 있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럼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고 네. 그러려면 이제 고등학교의 서열화, 대학교의 서열화가 예. 완화돼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 외고 폐지나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도 네.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가 완화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서열화의 상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특목고, 외고 이런 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스카이 대학을 정점으로 하든 네, 여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예. 이 블랙홀이 있는 한, 이 블랙홀이 있는 한 초등교 교육은 이렇게 황폐화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 네.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또 이게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적 능력을 배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지적 성장을 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궁극적으로는 네. 절대평가에 기초한 자격시험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격고사 방식으로. 네, 자격고사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이제 정도 가는 자격만 거죠. 되면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게 점수는 나옵니다만은 네. 어쨌든 예. 이 점수 지금처럼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대학은 바로 이미 서열화된 학생들 그렇죠. 중에 상위권 학생들만을 뽑는 겁니다. 네. 이건 거의 뭐 땅짓고 헤엄치는 과정이죠. 그게 아니고 대학은 이제 선발효과에 기대하지 말고 네. 대하지 말고 하자면 교육 경쟁을 하는 진정한 네. 의미의 교육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 정부에서 뭐 이 수능 네. 절대평가 방식으로 네, 바꾸고 뭐 이런 자격고사 얘기가 나오고 또 내신 얘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맥락에 있다. 네. 저는 이게 교육 선진국을 향한 개혁이다. 이 교육 선진국을 향한 개혁을 향해서 담담하게 우리가 가야 된다. 네. 물론 방법은 저희가 지혜를 더 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냥 옆집 엄마 보내니까 또 나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몇 가지가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에 이제 공교육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일단 뛰니까 다 같이 뛰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는 사교육기관에서 거거든요. 공포 마케팅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저 신뢰받는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특히 이제 입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 좀 잘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 또 사립유치원에 우리 아이들 보내야 되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네. 많은데요. 어제 긴급 면담 하셨습니다. 예. 좀 어떻게 합리적인 아니 저기 서울만이라도 유치원 휴원을 네. 좀 막아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네. 이렇게 뭐 사실 교육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불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네. 뭐 행정적 제재를 하겠다 이제 그런 뭐 방침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대화하면서 혹시 접점을 찾는 노력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뵀는데 사실은 이제 갭은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사립유치원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달라. 예. 국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예. 철회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네.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이 되면 로또 맞은 것처럼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은 지금 양보할 수 없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렇죠. 건데 예. 그걸 축소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것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것은 얼마든지 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예. 사립유치원 쪽에서 휴업을 철회했다는 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엔 조희연 다행스럽고 교육감이 감사한 일입니다. 역할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딱 어제도- 말씀하시니까 바로 철회를. 아니, 어제도 네. 지금 이제 이런 학부모님들의 네. 비판적인 시선을 염두에 놓고 우리가 휴업은 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정말 맞벌이 부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철회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사립유치원 네.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 현실적으로 한번 접점을 찾아보자.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에도 어제 네. 그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 꼭 여쭙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중학생, 여중생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그리고 또 강릉 이게 이렇게 여고생들, 여중생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날 때마다 특히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처벌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네. 교육적 접근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 문제에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굉장히 짧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 말씀을 좀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 문제에서 이제 엄벌주의 같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엄벌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은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또 교육의 또 당위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화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네. 일단 학교 폭력을 다루는 접근법에 있어서 네. 이렇게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네.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거칠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열한 입시 경쟁. 정말 루저와 내가 루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입시 경쟁, 성적 경쟁, 아이들 줄 세우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존중감을 받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된 학생들도 네. 그런 어떤 그 적대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나기까지는 그런 학내 과정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그 좌절감,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존중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 과정은 저는 최대로 해야 되고요. 네. 극단적인 경우는 물론 처벌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함께 가고, 요즘 저희 서울교육청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네. 뭐 예를 들면 회복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교실에서의 어떤 폭력성을 좀 줄이거나 왕따를 좀 줄이거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